100년 대계 프로젝트 있잖아요. 2050년까지 월드컵 우승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피파 랭킹이 높았던 시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8년 11월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엘리트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타 한 명이 나머지 선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도박에 가깝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일본 축구협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네. EPL의 뜨거운 이슈를 그어보는 PLBQ, 저는 진행을 맡은 정성욱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모시겠습니다. 송영주 해설위원, 박문수 해설위원, 유튜브 안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대한민국 대표팀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팀을 리뷰를 해볼 건데, 우리의 숙명의 라이벌, 항상 라이벌이죠. 예, 조금 멀어진 듯한 라이벌이고 예, 그런데 그래도 약간 부러운 마음도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해볼 팀입니다. 바로 일본 축구 국가대표 대표팀입니다. 일본이 네덜란드, 튀니지, 스웨덴이랑 한 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무 순항을 했어요. 2승 1무로 토너먼트 진출했고, 브라질에게 이것도 완전 되게 아쉽게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대표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송영주 위원님, 일본 대표팀 이번 월드컵 무대 어떤 모습 보여줬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운이 나빴죠. 네, 운이 대신 나빴다. 운이 너무 나빴어요. 저는 아직도 혼다 케이스케가 방송 도중에 아니 우리 올라가는데 브라질이야 막 그런 거 화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혼다가 말을 잘하더라고요. 재밌게. 네, 이제 해설위원으로 네. 활약하고 있으니까 혼다 케이스케는 일본 대표팀 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마음속에 간직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본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100년 대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팀을 차근차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를 이번 대회에서 보는 듯 보였지만 운이 나쁘면서 그 효과를 완전히 봤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본 대표팀이 98 프랑스 월드컵부터 8회 연속으로 진출했는데 이전까지는 16강이죠. 이번에는 32강이지만 토너먼트 단계에 올라오기까지는 했지만 토너먼트 단계에서 승리가 없어요. 요 고비를 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표팀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인정하니까요. 아마 처음에 2005년도에 저도 비웃었던 것 같아요. 그 100년 대계 프로젝트 있잖아요. 2050년까지 월드컵 우승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진짜 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진짜 비웃었거든요. 뭐래 막 그러면서 비웃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까지 좀 들 정도니까 잘 나가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약간 일본 축구로는 좀 한 수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한 수 위였어요. 그 4강이 간지 얼마 안 됐을 그러니까요. 때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피파 랭킹이 높았던 시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8년 11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줄곧 이제 일본이 계속 이제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이제 높았다라고. 8년 동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격차가 벌어진 게 사실이죠, 사실. 네, 사실이죠. 네. 사실 일본은 이번 월드컵이 아니라 그전 월드컵에서도 센세이션했잖아요. 조별리그에서 독일, 스페인 이런 팀들 꺾으면서 16강에 갔으니까 굉장히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 월드컵 생각해 보면 16강에서도 진 건 아니에요.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대표팀은 꾸준히 성적을 내왔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그때도 독일, 스페인 같은 강호를 잡긴 했지만 이번에도 브라질에게 아쉽게 패배했어도 네덜란드하고 무승부도 했고 브라질 상대로 선제골을 넣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적인 강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해도 이건 과언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일본 대표팀이 어떤 팀도 그 세계에 있는 어떤 축구팀도 일본을 약간 방심하고 상대를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방심뿐만이 아니고 저기 웸블리 가서도 이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영국 이겼고 브라질도 이겼고 영국이 아니죠. 잉글랜드 이기고 브라질도 이기고 또 최근에 어디야 그 네덜란드랑도 무승부했고 독일 상대로도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 거뒀으니까 정말 이제는 뭐 아시아에 있는 국가가 아니고 정말 이런 비주류에 있는 국가는 이미 벗어난 지 오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대표팀이 저는 가장 좀 부러운 점, 그러니까 중에 하나가 연령별 대표팀의 경기력과 성인 대표팀의 경기력, 그러니까 경기 스타일이라고 해야겠죠. 비슷합니다. 네. 네, 경기를 보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서도 뭐 물론 예전에 뭐 우리 이승우 선수 한창 막 활약할 때는 뭐 그때 선수들이 뭐 우리나라가 연령별에서는 강했으니까 뭐 그럴 때는 뭐 비록 성적은 못 내더라도 뭔가 그런 경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성인이 돼서도 비슷한 레벨의 축구를 한다라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은 결과까지 내고 있으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일본은 참 그 계획을 잘 맞추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월드컵 전에 뭐 쿠보 빠졌죠. 그리고 또 엔도 아타로 빠졌죠. 미토마 쿠보는 빠졌고. 예. 경기 쿠보 들어갔는데 네. 나오진 않았죠. 예. 그렇게 됐는데도 그 세 명이나 빠진 거 우리나라로 보면 뭐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뭐 이렇게 거의 이 정도 빠진 거나 다름없는데 그래도 너무 잘하더라고요. 사실 월드컵을 겨냥하는 거면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계속 좋은 선수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준수하게 이렇게 연령별 대표팀으로 꾸준하게 성적을 내면 다음 월드컵도 도전이 되고 다다음 월드컵도 도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도 이제 이러다가 딱 끊겨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못 찾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독일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슈퍼스타가 좀 끊겨버리니까 계속 뭐 나겔스만도 투입하고 한지 플릭도 투입해도 이제 협회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제 흐름이 끊긴 느낌인데 이태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 시스템 같은 걸 구축을 못하면 일본은 계속 격차를 벌려갈 거고 한국은 어느 순간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지금 2018년부터 했는데 최장수라고 하더라고요. 일본 네. 국가대표 그리고 감독으로. 다가오는 아시안컵까지 이끌고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A 매치는 새로운 감독이 이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도 참 매력이 있죠. 맞아요. 왜냐면은 아시안컵이 고시니까 그것까지는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는 지휘봉 놓겠다. 이건 감독하고 다 상의가 돼서 발표가 났으니까요. 뭔가 그런 프로젝트 측면에서는 1기, 좀 2기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런 느낌은 들죠. 마치 바톤을 터치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여기가 끝 하고 단절됐다가 다음 뭐 이런 느낌이라면 여기는 바톤 터치하면은 바톤 받고 다음 주자가 달리는 그런 느낌이니까 사실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축구 저변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구 차이도 많이 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클럽 축구 이 저변 확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서 좋은 선수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우리는 학원 축구였잖아요. 그리고 학원 축구 하에서 입시가 깔려 있고 그 가운데 엘리트 축구를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스타 한 명이 나머지 선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엘리트들이 대표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저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죠. 여기서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 무대 진출을 통해서 일단 유럽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대표팀의 경쟁력으로 이어지게끔 만들고자 노력을 해서 유럽에서 약 100명 정도가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외국인 선수들하고 뛰면서 아무리 좋은 선수들하고 월드컵에서 붙더라도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얘기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일본 축구협회가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각 연령별 대표팀하고 같은 시스템을 공유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일본 대표팀은 지금 차근차근 발전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죠. 다만 그런 건 있어요. 한 방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네, 왜냐하면 엘리트가 있어서. 성향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 시스템을 그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면 저는 망할 거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서에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학원 축구가 2002년 이후로 되게 붐이 일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내가 먼저 찾아보고 축구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엘리트들이 가려져서 이제 팀을 이끄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한국 정서에 잘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8년도까지는 우리가 피파 랭킹도 앞서고 뭔가 성적도 좀 더 앞서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일본이 잘하는 시스템 축구로 이제 빛을 발하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는 이제 학원 축구가 이제 붐이 일으려면 학교나 뭐 정부에서 밀어주는 게 아니라면 결국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운동장도 많이 줄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들도 그만큼 많이 줄다 보니까 확실히 학원 축구가 좀 몰락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 격차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축구도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맞아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스템적으로 일본이 훨씬 더 앞서 있고 축구 저변도 훨씬 앞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한 방이라는 건 승부처에서 결정짓는 힘은 우리가 여전히 강하다는 느낌이 스트라이크는 있거든요. 딱. 네. 이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국 축구를 부러워했던 점이에요. 왜냐하면 일본 축구는 브라질 축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아기자기하게 축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축구는 터프하고 많이 뛰고 부딪히는 유형이니까 이걸 배우려고 굉장히 일본에서도 노력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오히려 우리가 예쁜 축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런 면을 많이 포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장점을 좀 상실하는 그런 느낌인데 일본은 자신들의 단점을 보완한 거죠. 사실 제가 뭐 축구 저변 이런 얘기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입시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특유의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J리그 관계자랑 같이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J리그에서는 각 계절마다 그걸 한대요. 뭐 스키 교실, 농구 교실, 뭐 수영 교실 이런 걸 한대요. 근데 어린 선수들은 운동신경이 좋은 선수들이 모든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낸대요. 근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른대요. 친구가 축구한다고 해서 나 운동 잘하니까 나도 축구하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수영 교실이라든가 스키 교실이라든가 뭐 농구 교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경험을 하고 나서는 자기 성향에 농구가 더 맞는데 내 성향에는 뭐 스키가 더 맞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수는 자기의 성향에 맞게 그쪽으로 간대요. 그걸 알아보는 시간이네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선수가 스키 선수가 된다고 해서 이 클럽을 싫어할 거야? 아니에요. 세계적인 스키 선수든 세계적인 농구 선수든 뭐 어떻게 되든 아니면 국내에서만 유명하든 아마추어가 되든 이 선수의 뿌리는 우리 클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어렸을 때 축구했었어. 나 거기 팬이야. 나 그때 스키 교실 통해서 여기 스키 배우기 시작해서 나 스키 선수 된 거잖아. 그래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생 팬이 된대요. 보통. 그러면 이게 클럽으로 따진다면 클럽의 지지 기반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운동장 옛날에 우리 때는 운동장 이렇게 보다가 등치 크고 뭔가 운동 잘하는 것 같으면 야, 너 일로 와봐. 체육 선생님이. 그래서 너 축구할래? 그래서 축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육상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넌 축구 선수야. 그러면 그래서 또 축구하는 이제 경우가 많아요. 유도부 코치님이 와가지고 아니야 내가 뭐 삼겹살 한번 사줄게. 맞아. 그러면 이제 뭘 사주냐에 따라 고르게 맞아. 되거든요. 맞아요. 다 강백호였어. 근데 이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성장을 하지만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그렇죠. 여부에 확 달라져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축구 인구 뭐 저변 확대 이거 전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풋살 인구 많이 늘었고요. 여성 그 축구 동호회 이런 거 되게 많습니다. 엄청 네. 많죠. 접근성도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네. 예.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린 선수들이 성장하는 기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즐기려고 하는 무대들은 은근히 많아졌어요. 취미 측면이니까. 네. 근데 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아기를 키우는 이제 아빠의 입장으로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하는 걸 보면 일단은 저희 때 클 때처럼 학교에서 막 그러니까 뭐 얘 어디 갔어요라고 하면은 저기 운동장에 가면 있을 거예요. 대부분 약간 이러면서 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애들이 운동을 하는 모습은 뭐냐면 공부를 잘하기 위하면 체력도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뭐 축구학원에 보낸던가 아니면 야, 키 크려면 어렸을 때부터 농구해야 돼라고 하면서 농구를 한다던가 뭔가 그러니까 그 목적이 너 꿈이 뭐야 하면은 저 유튜버로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니면 너 꿈이 뭐야? 저 SK 하이닉스 들어가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꿈이 돼 버리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뭔가 그거에 대한 부가되는 체력적인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런 식으로 많이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회적인 그런 토양 자체가 뭔가 근데 그 와중에 또 재능이 넘쳐서 스타 플레이어는 또 나와요. 나오는 거는 축복이죠. 어찌 보면은.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토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모든 우리나라 스포츠가. 스포츠는 네. 엘리트 스포츠라서 항상 뭔가 스타가 등장하니까요. 제가 예전에 스페인 기자들하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게 김연아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환경이 거기 뭐 거기 스케이트 엄청 잘 타는데 어떻게 그런 선수가 나와? 막 이런 얘기가 막 듣고 나누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가 또 등장을 하니까요. 그리고 맞아요. 그런 스타가 등장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게
어린 선수들 중에서도 동경의 대상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손흥민처럼 될래. 나도 박지성처럼 될래. 사실 우리나라 프리미어리그 인기는 박지성이 선도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해버지니까. 그리고 사실은 분데스리가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계기는 구자 처리 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선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를 따라가는 건 선구자들보다는 좀 더 수월하죠. 길을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손흥민이라든가 박지성을 보고 자라는 세대들이 또 스타로 발돋움할 수도 있죠.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그 청사진이죠. 희망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도 도박에 가깝죠.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선구자가 나와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배출되게. 한 14살 밑으로 따지면은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루트를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축구라는 걸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도 모를 나이인데 하고 싶다고 한들 부모의 선택이 없으면 내가 뭐 직접 찾아간다든지 학교가 발굴해 준다든지 뭐 동아리 어렵죠. 활동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내가 축구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못 할 거고 나이상 그리고 확인을 한다고 해도 내가 재능이 있다고 확인을 한다고 해도 어느 루트로 이렇게 가야 내가 축구 선수가 되는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우연히 축구 감독이 발견을 해서 너 축구 해볼래? 그래서 축구 시작을 했는데 공격수로 시작했다가 뭐 윙어로 재능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게 지금까지는 운에 깃대서 뭐 박지성 선수도 나오고 손흥민도 나오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도 결국 손흥정 감독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온 거나 다름없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흐름이 끊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선수들이 우상으로 볼 만한 선수들도 없어질 거고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축구를 찾는 선수들마저 없어질까 봐 더욱더 도태되는 거죠. 걱정이죠. 좀 중학교부터 시작하면 좀 늦잖아요. 이제 축구라는 게. 이제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손흥민 선수를 우리가 키웠나요? 네. 함부르크에서 데뷔했잖아요. 네, 네네. 그렇죠. 이강인 선수를 우리가 키웠나요? 발렌시아에서 발렌시아에서 성장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린 선수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뭐 교육 체계라든가 이런 걸 잘 만들어놨다고 보기엔 또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대한축구협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일본 축구협회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 차이가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네. 사실 2005년도면 여러분들에게는 먼 옛날 얘기겠지만 저 기자 생활할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할 때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아니 그땐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네, 왜냐면 제가 도하의 기적을 봤어요. 그게 94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는 도하의 기적인데 일본에게는 도하의 비극이에요. 94 미국 월드컵 못 갔잖아요. 그 경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칼을 갈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덕을 받고 그래서 그때 학교에서 엄청 비웃었습니다. 쟤네는 하늘이 안 도와줘. 아, 쟤네는 안 돼. 막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98 프랑스 월드컵부터 일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성적을 낸 거잖아요. 뭐 2002 때 우리가 4강 갔지만 그쪽은 16강 가고 그런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때 우리는 그냥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슈퍼스타가 있었으니까 그 스타에게 계속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결국 시스템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각 연령별 대표팀을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선수가 나중에 이 단계에서 뛰고 이 선수가 다 나중에는 이 단계에서 뛰거든요. 근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결국 성인 레벨에만 계속 지켜보면 이게 발전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크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좀 날강도 심보라고 해야 될까요? 저쪽은 노력했는데 노력해서 과실을 지금 따먹으려고 하는데 그 과실만 보고 아 우리는 이런 과실이 없어 이런 생각하면 이건 날강도 심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 가꿔야죠. 그래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너무 맞는 말씀이신 게 그 미국 대표팀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댐프시가 주장일 때 자기가 변장을 하고 지금 미국 대표팀 주장이 누군지 그냥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도노반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변이 크고 스포츠 강국인 나라도 관심이 없으면 축구 발전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계속 협회나 이런 이제 관계자들이 이 관심을 계속 끌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운에 기대다 보니까 관심도는 점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월드컵이 그나마 관심도가 제일 떨어진 월드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일본은 어떻게든 관심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관심이 모이면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게 맞는 얘기가 관심을 가질 때가 좋은 거예요. 무관심해지는 그 순간 안 아무도 하기 축구에 좋아라. 신경을 안 써요. 네. 사실 축구가 주는 의미가 일반인들에게는 크지 않아요.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대표팀 축구 안 보면 돼요. 그 대신 내가 좋아하는 프로야구를 보든 그럼 K리그를 보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지금 대표팀 축구에 굉장히 많잖아요. 여전히 뜨겁잖아요. 그럼 이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대한축구협회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 그리고 밥그릇 싸움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본을 부러워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 황선홍 선수 용문고 시절 막 얘기하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선홍 선수가 뭐 3-4명씩 대학 진행할 때 데리고 갔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도 뭐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도 뭐 그런 그러면 거 있죠.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와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24년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2002년도에 나 결혼도 안 했어요. 네, 그때 미팅하고 다닐 때예요. 그때 제 전성기였습니다. 뭔가 지금 후회된다는 말씀을 아니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유부남이 돼 있잖아요. 이거 나가도 되는 건가요? 전성기 나가도 되는 건가요? 그때는 20대였고 지금은 반백살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흐른 거예요. 근데 우리 축구는 제자리 걸음이에요. 오히려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항상 그 얘기만 하잖아요. 네, 2002 멤버들이 계속해서 활약하는 거는 그들이 선수 생활 때 쌓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런 모습이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직도 2002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월드컵 얘기하고 있다는 건 이거 문제 아니에요? 언제까지 이런 얘기할 네, 건지 우리의 진짜. 전성기를 또 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24년 전 전성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라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뭐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바뀌고 감사도 들어가고 혁신위원회가 발족돼서 이 체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하나씩 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저변 확대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에서 볼 때 일본은 일단 그런 걸 되게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잘 확대를 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축구뿐만이 아니라 뭐 야구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에서 일본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야구는 사실 뭐 원래부터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뭐 전 세계적으로도 뭐 WBC에서도 우승도 많이 했고 뭐 야구는 뭐 워낙 뭐 그리고 뭐 오타니 선수도 사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타니도 일본 선수거든요. 근데 오타니는 넘버 원이야. 국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오타니뿐만 아니고 정말 뭐 야구뿐만 아니고 뭐 일본 현지에 가니까 럭비도 되게 인기 많아요. 많더라고요. 아시아 최강이에요. 네. 일본이. 그리고 뭐 NBA에서도 일본 선수들도 활약도 많이 네. 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토양이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거기는 어떤 밭이 있다고 치면 여기는 이 밭에 이 종자를 뿌렸는데 여기는 얘가 사과나무를 좋아해서 사과가 열렸네. 여기는 뭐가 열렸네. 그러니까 그냥 그 나무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 과일이 그냥 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거기에 충분히 투자를 하고 그걸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본은 모든 거에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뭐 만화가 됐든 뭐 기업 형태가 됐든 그러니까 한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엇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일이라는 게 뭐 다른 기업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냥 묵묵히 10년이든 20년이든 밀고 가는 게 국민성이다 보니까 과연 우리 대한축구협회 빼고 다른 나라는 그럼 다 이렇게 시스템 축구를 하는데 우리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냐? 보면은 다른 나라 유럽들도 그런 나라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냥 일본 자체가 어떤 종목이 됐든 어떤 거가 됐든 한번 밀고 나가면 한 30-40년씩 보는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 확실한 것 확실한 같아요. 것 같아요. 저도 학창 시절 옛날에 뉴질랜드 잠깐 살았거든요. 그때 럭비를 제가 해봤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한국 럭비가 막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일본이 진짜 잘한대요.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는 제가 뭐 경마 중계도 했었거든요. 경마 지금 세계 1위가 뭐 홍콩이랑 일본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모든 스포츠의 기반이 약간 탄탄하더라고요. 되게 일본이. 근데 네. 그거는 전 그 생각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인구를 따지면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땅덩어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생각하면은 스포츠가 많은 게 많고 이 스포츠들의 인구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많기 때문에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저변 확대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일본처럼. 일본은 뭐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많고 거기는 또 투자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뭐 최근에 그 일본 경마 드라마 하나 본 거 있는데 정말로 빠져서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아 차이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서 다만 저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금 위기라는 걸 먼저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시간 지나면 뭐 다 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진짜 위기라고 생각하고 일본처럼 장기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비전을 보여주고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가고 해결해 나가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방향이 그런 게 어떻든 너무 간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먹구구식이에요 다. 그게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주먹구구식이고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네.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뭐 최근은 아니지만 그 아시아 U23 아시안컵 이제 그때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일본이 그때도 이제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때 심지어 2살 어린 친구들이 나와서 맞아요. 그러니까 LA 올림픽을 겨냥한 세대들이 나와서 경기를 펼쳤거든요. 와 근데 경기력도 좋은데 저는 또 하나 놀랐던 점이 J리그에서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가 그 대표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번 달고 있는 그 사토 류노스케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 선수는 이미 이제 J리그에서도 주전인 선수고 이제 나와서 대회 MVP를 받고 그 다음 대회를 위해서 그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이제 성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찌게 됐든 성과를 위해서 더 높은 그런 아시안 게임에서도 와이드 카드를 쓰고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아 정말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그런 부분은 확실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바라보는데 그 아시안 게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군 문제도 달려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입시 축구에 익숙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뭐 어릴 때 일본이랑 다른 게 우리나라는 대학 생각하고 군대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네. 시스템이 맞지 근데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자기 성과고 네. 그러면 내 치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협회 관계자라든가 다 성과를 가져와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 이 순간 월드컵도 성과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월드컵이 4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그건 발전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개의 대회로 보면 성과가 맞지만 전체 흐름으로 보면 계속 발전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86 월드컵이 없었으면 월드컵에 언제 등장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002가 없었으면 토너먼트에서 당연히 승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처럼 흘러가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가장 똑같은 얘기 계속 그러니까 가장 먼저 시작된 건 위기 의식입니다. 유로 2000 때 독일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한번 돌아보면 유로 96대 우승이 독일이에요. 근데 2000 때 너무 안 좋으니까 여기가 결국 체제 개선에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에게도 투자하고 유소년 시스템에도 투자를 해요. 그 효과가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축배를 들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지금은 스타 선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엇박자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자만심에 쩔어 있어. 독일과 일본 경기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리디거의 행동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도 조별리그 3차전 봤을 때의 모습이라든가 에콰도르 경기였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아 얘네들은 너무 자만심 그리고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16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1대1 우승복 그때 탈락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독일도 이제 변화를 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스스로가 아마 자기를 돌아봤을 거예요. 토니 크로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팀에는 월드 클래스가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바이에른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선수들은 자기가 다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지만 이 선수들 풀어놓으면 무조건 승리를 갖고 올 거야.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처럼. 그래야지만 팀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저도 그냥 똑같은 말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일본은 약간 투자 방식으로 치면은 장기 투자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뭐 어떻게 되든 뭐 뜨든 뭐 내려앉든 축구로 치면은 뭐 좋은 성적을 내는 대회도 있을 거고 뭐 좀 성적이 좋지 않은 대회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빼지 않았다라고 비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주식할 때 그런 것처럼. 네,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포항 팬들이 싫어하겠지만 포항은 투자 대비 성적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투자 대비 성적이 좋을 때 더 좋아해요. 예. 약간 단타로 해서 터졌을 때.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면 저 팀은 저 정도 하잖아. 우린 왜 못해? 우리는 이러고. 투자가 더 많은데 왜 안 돼?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투자가 단기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뭐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본 팀을 부러워하면서 투자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전 아니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물론 내가 투자하는 건 아니라서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이승우 선수 월드컵 출사표 중에 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이렇게 한마디 했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아 근데 저는 좀 뭐랄까 이런 생각도 있는 게 어떤 시스템이든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그간 청문회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면 뭘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학원 축구가 됐든 뭐 정말 그렇게 풀뿌리로 저변 확대를 하든 뭐가 됐든 우리 대한축구협회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누구도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 고위층들이 우린 이런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나아갈 겁니다를 설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를 믿어주세요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지금 새로 이제 바뀐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나갈 거다. 저는 사실 엘리트 축구로 간다 그러면 엘리트를 우리가 이렇게 육성하겠습니다도 저는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그런 계획들부터 잡아가는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런 계획부터 잡아가면 바뀔 거라고 봅니다. 투명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앙크님이 얘기한 대로 확실하게. 투명성, 그러니까 모두가 보고 알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지금은 책임 여부에 대해서 뭐 설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못 지기 때문에 안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이라서. 그럼 뭐 집에 가고 캄보디아 가고 막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대한민국 사회에는 이걸 덮을 만한 뭐 어떠한 이슈들이 계속 발생을 하잖아요. 맞아요. 이슈가 이슈를 덮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미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야 조금 가만히 있어봐. 야, 다른 거 생겨. 기다려봐. 뭐 야. 장마야. 기다려봐. 막 이런 거야. 그리고 뭐 또 전쟁 터져. 뭐 어디 다른 데서 전쟁 터져. 그러면 뭐 이미 또 이것도 수그러 드리고 조금만 그냥 그러니까 소나기는 피해 가자라는 느낌인 거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미워하지 말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뭘 하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미워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사건은 벌어졌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근데 누구도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안 주다 보니까 미워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아니 무관심해지는 방법도 있죠. 아예 관심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최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니 위에 있는 분들 내려오세요가 아니고 위에 있는 분들 이런 게 문제라고 우리 국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를 좀 바꿔줄 만한 생각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가. 그래, 맞아요. 그분들의 그게 안관뒀어도 그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 뭐 돈을 얼마나 받고 있고 뭐 연봉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답답해 축구 보기가 힘들어. 우리는 축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축구 보기가 힘든데 이런 문제가 우리가 봐도 이런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가 우린 궁금해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런 게 일본도 자국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홍명보인지를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홍명보면 왜 안 되냐고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 얘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홍명보가 됐냐고 물어봤더니 왜 홍명보는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 연인들이 싸우는 주제가 그거잖아요.
뭐가 미안한데. 전 좀 그래서 뭐가 미안하냐고. 한동안 이런. 공감을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본질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일단 미안하다고 얼렁뚱땅 넘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미안한지 제대로 내가 성찰을 하고 어떻게 고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납득을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러고도 싸우지 않나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 우리 이렇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새로 뽑히고 그 투명하게 시스템이 갖춰지면서 공정하게 나아간다고 친다면 우리에게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일본 축구협회가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아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이런 문제가 있고 아 이런 면은 좋구나 네. 이런 걸 옆에 있으니까 보고 좋은 점은 따라하고 안 좋은 점은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우리 스스로가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조직을 구성하고 대표팀 운영하고 16명 대표팀 체계를 만들어서 진행시키고 그 대신 전체적인 장기 비전, 단기 비전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일본 축구 대표팀 필요하면 갖다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스타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출발이 중요하죠. 일단 무엇이 문제인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그 축구 협회에서도 뭐 책임 있는 분들이 잘 알고 그거를 좀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모두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될 때입니다. 불을 켜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하나만 지켜봐야 더 돼요. 얘기를 하면 그 홍명보 감독 마지막 2분 기자회견 있잖아요. 네. 거기서 왜 화가 났냐면 여기까지는 얘기를 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홍명보라는 사람이 물러날 때 여기는 얘기를 해주겠지 했는데 자기가 이제 준비한 걸 딱 읽고 나가니까 거기서 이제 분노가 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게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궁금한 건 대표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 얘기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었어도 내가 한국 축구를 생각하는 걸 궁금하지 않아요. 대표팀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궁금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멘트만 있어요. 저 오늘 발표된 그것도 저 혼자 책임지겠습니다 해서 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왜 혼자 책임질 일이야. 이번 대표팀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같이 책임을 나눠 가져야지.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 감독에게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는 거지. 감독인 나 혼자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그 괴리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의 이 괴리감이 너무 심해요. 저는 솔직하게 본인들도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말로만 책임지는 건데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일단 마음으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책임지는 모습이 좀 나와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여서 안타깝죠. 네. 이렇게 일본 대표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지난 시간에 했던 한국 대표팀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그러니까 됐습니다. 아마 네. 그 전 시간에 안커가 제 네. 시간에 왔으면 다 할 얘기를 그렇죠. 거기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대책인지를 하고 있죠. 중간중간에 거기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된 게 한국으로 넘어온 게 앙크님 때문이었네요. 그러면 네. 저는 전 시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일본 대표님이 어떻게 이렇게 탄탄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나라 축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조금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PLBK였습니다. 고맙습니다.